DMZ 한복판 도발적인 북한 여군 장교가 던진 충격 제안. 날 이기면 탈북해서 너랑 결혼해줄게. 과연 그 운명적 대결의 결말은? 조국도 이념도 넘어선 남남북녀 군인의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의 비무장지대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다. 짙은 안개는 축축한 흙냄새와 이슬 맺힌 풀잎의 비린내를 머금고 거대한 폐처럼 조용히 부풀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며 야생의 주인이 된 짐승들의 낮은 숨소리와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새들의 미세한 뒤척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정적, 그 정적이야말로 이곳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끝나는 마지막 경계선임을 증명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하선우 대위는 이 정적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주변의 식생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분간이 어려웠고 발걸음은 낙엽 하나 바스러뜨리지 않을 만큼 신중했다. 그의 호흡마저 안개의 일부인 양느리고 깊었다. 작전명 새벽의 눈. 북측의 신형 무인 정찰기가 기기 결함으로 추락했고 그 잔해에 담긴 영상 정보 및 비행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단순한 회수 임무였지만 장소는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 한복판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실패는 곧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작전이었다. 그림자라는 호출명을 쓰는 그는 단독 침투에 가장 능한 정예 요원이었다. 그의 등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드론 잔해를 담을 특수 방수포가, 허리에는 비상용 권총과 대검이,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지난 10년간 조국을 위해 연마해 온 강철 같은 감각들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는 나침반과 지형 지물에만 의지한 채 어둠과 안개를 뚫고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는 아군의 통신 대신 주변의 모든 소리를 증폭시켜 들려주는 역할을 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고라니의 울음소리, 심지어 흙 속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그는 이 모든 소리의 교향곡 속에서 이질적인 인간의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목표 지점은 불모의 고지라 불리는 작은 언덕이었다. 이름처럼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었기에 일단 잔해를 확보하면 퇴출이 어려운 위험한 장소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적의 경계가 소홀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판단 아래 선정된 곳이기도 했다. 선우는 마지막 능선에 몸을 숨기고 휴대용 열상 감지기로 주변을 훑었다. 안개가 짙어 시야가 제한되었지만 다행히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한 마리의 삭처럼 몸을 낮춰 언덕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마침내 그의 눈에 찢겨나간 비행체의 날개가 들어왔다. 검게 그을린 동체는 흉측한 모습으로 진흙 바닥에 반쯤 처박혀 있었다. 주변은 추락의 충격으로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다. 선우는 신속하게 주변 경계를 확보한 후 동체에 접근했다. 핵심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저장 장치였다. 그는 특수 제작된 소형 절단기로 동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조심스럽게 내부 회로를 살폈다. 차가운 금속과 복잡한 전선들 사이로 손바닥만 한 검은색 저장 장치가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우의 귓가에 그가 그토록 경계하던 이질적인 소리가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미세하게 흙을 누르는 발소리.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다. 선우는 즉시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온몸의 근육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긴장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하고 낮게 울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 역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소리를 죽이고 서로 신호를 보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북측의 수색조였다. 그들 역시 추락한 정찰기를 찾아 나선 것이 분명했다. 너무 빨라. 선우의 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예상보다 훨씬 신속한 대응이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저장 장치를 포기하고 즉시 퇴각하거나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의 손은 이미 저장 장치를 붙잡고 있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 위험한 곳에 다시 와야 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내렸다. 임무 완수. 손에 힘을 주어 저장 장치를 뽑아내는 순간 주변을 둘러싼 안개가 일순간 걷히며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선우는 자신을 향해 겨눠진 여러 개의 총구를 보았다. 대여섯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개의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선우는 한 여인을 보았다. 다른 병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인이었다. 계급은 상위. 우리로 치면 대위에 해당하는 고위 장교였다.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치장보다도 강렬한 눈빛이 그녀의 존재감을 압도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총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선우의 미간을 향해 있었다. 움직이지 마시라, 남조선 괴뢰군 동무.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선우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에는 방금 뜯어낸 검은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여자의 눈이 그 장치를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소. 덕분에 우리가 수고를 덜었구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하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개와 달빛이 교차하는 불모의 고지 위에서 남과 북의 두 정예 요원은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했다. 서로의 심장을 겨눈 총구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이름은 윤설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직속 특수작전부대 소속 상위였다. 설화, 눈의 꽃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삶은 혹한의 동토 위에서 피어난 칼날과 같았다. 아버지는 군의 신임을 받던 장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되어 숙청당했다. 그 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군에 입대했다. 그것도 가장 험하고 위험하다는 특수부대에. 그녀는 타고난 전사였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남성 군인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기술을 선보였고 동물적인 감각과 얼음처럼 차가운 판단력으로 수많은 대남 공작 임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공적이 쌓여갈수록 그녀를 감시하던 당의 눈초리는 점차 신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출신 성분의 한계를 오직 실력 하나로 뛰어넘어 북한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공허함과 체제에 대한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에게 조국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무대일 뿐이었다. 이번 무인기 회수 작전 역시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실적을 쌓을 기회에 불과했다. 추락 직후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측에서도 움직일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정예인 자신의 팀을 이끌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남조선 특수부대원. 그것도 혼자서 여기까지 잠입한 것을 보니 보통 실력자가 아니었다.
윤설화는 하선우를 천천히 뜯어보았다. 위장복 아래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근육,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언제든 반격할 기회를 노리는 맹수 같은 기운. 그녀는 수많은 적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자는 처음이었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전사였다. 그녀는 왠지 모를 흥미와 함께 강한 경쟁심을 느꼈다. 이름이 뭐요? 소속은? 설화가 물었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포로가 되었을 시 행동 강령에 따라 그는 이름, 계급, 군번 외에는 발설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입을 닫는 것이 최선이었다. 입이 무거운 걸 보니 꽤나 훈련을 잘 받은 모양이군. 괜찮소. 어차피 그 쇠붙이저장 장치만 넘겨주면 곱게 돌려보내줄 테니. 설화의 말에 부하 한 명이 상위 동지 그냥 쏴버리고 물건만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섰다. 설화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부하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최하전사 조용히 못하나. 저 동무는 우리의 귀한 손님이다. 저 동무 덕에 우리가 며칠 밤낮으로 이 축축한 산속을 헤맬 필요가 없어졌지 않나. 정중히 모셔야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선우를 향해 고갯짓했다. 자,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넘겨주시라. 어차피 내 놈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선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설화의 눈과 그녀의 손가락이 걸린 방아쇠, 그리고 주변 지형을 번갈아가며 빠르게 훑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탈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가 가진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많은 아군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불모의 고지, 그 이름처럼 황량한 언덕 너머 숲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인간의 기척에 놀라 뛰쳐나온 멧돼지였다. 성인 남성만 한 거구에 날카로운 어금니를 번뜩이는 야수였다. 굶주리고 흥분한 멧돼지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목표물, 즉 윤설화의 부하들 쪽으로 미친 듯이 돌진했다. 크역, 멧돼지다. 순간 북한군 병사들의 대열이 흔들렸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멧돼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타탕.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는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흥분한 멧돼지에게 몇 발의 총알은 치명상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고통에 더욱 날뛰며 병사 한 명을 어깨로 들이받아 날려버렸다. 대열 갖추라. 이 어리석은 것들. 설화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병사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선우가 움직였다. 모두의 시선이 멧돼지에게 쏠린 그 찰나의 빈틈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려 설화의 발밑을 향해 슬라이딩하며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그녀의 손에서 총을 쳐내고 품 안에 있던 섬광탄을 뽑아 안전핀을 제거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섬광탄이 바닥에 떨어졌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엎드리며 눈을 가렸다. 섬광탄이다. 피해. 그녀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과 귀를 찢는 이명이 주변을 지배했다. 북한군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거나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렸다. 선우는 이미 그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몇 초 후 시각과 청각이 돌아온 설화가 벌떡 일어났다. 눈앞에는 멧돼지의 시체와 고통스러워하는 부하들, 그리고 사라져버린 남조선 군인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저장 장치도
그것을 들고 있던 사내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젠장. 그녀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평생의 군 생활 중 처음 겪어보는 완벽한 패배이자 치욕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심장을 핥히는 분노와 수치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림자.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기도 했고 전사의 본능이 상대의 강함을 인정하는 경외의 속삭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호기심의 시작이기도 했다. 윤설화는 차갑게 식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나 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하선우는 무사히 귀환했고 그가 가져온 저장 장치 속 정보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의 최신 정찰 기술과 군사 시설에 대한 기밀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부대장으로부터 극비리의 훈장을 수여받았고 짧은 휴가를 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는 마지막 순간의 혼란을 몇 번이고 복기했다. 그는 윤설화를 떠올렸다. 적이었지만 그녀의 강렬한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같은 군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압감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멧돼지가 날뛰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가 본 것이 있었다. 설화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멧돼지를 향해 총을 겨눌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넘어진 부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려 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의 망설임, 부하를 향한 그 본능적인 움직임이 선우에게 빈틈을 허용했다. 그녀는 냉혈한 기계가 아니었다. 동료를 아끼는 지휘관이었다. 빚을 졌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다. 적을 기만하고 적의 혼란을 이용해 목표를 탈취했다. 교범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용해 승리했다. 그것이 마치 비겁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군인 하선우는 승리했지만 인간 하선우는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한편 북으로 돌아간 윤설화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눈앞에서 적에게 공을 빼앗긴 지휘관. 그녀의 경력에 남은 최초이자 최악의 오점이었다. 상부에서는 그녀의 실책을 혹독하게 질책했다. 출신 성분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정적들은 이때다 싶어 그녀를 깎아내렸다. 그녀는 모든 징계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날의 패배는 명백한 자신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매일 밤 그날의 마지막 순간을 되새김질했다. 남조선 군인 그림자. 그의 움직임은 뇌리에 영상처럼 박혀 있었다. 어떻게 그 혼란 속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쏘지 않았을까? 그는 충분히 자신을 해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을 취했다. 마치 불필요한 살생은 피하겠다는 무언의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상위 동지,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날 멧돼지에게 바쳤던 최하전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는 설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설화가 몸을 날려 자신을 밀쳐주지 않았다면 멧돼지의 어금니에 배가 꿰뚫렸을 것이라고. 하지만 설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은 부하를 구하려 한 것이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동 때문에 적에게 돌파구를 내주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 판단 착오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다.
그녀는 차갑게 내뱉고는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 남조선 군인은 자신의 부하를 구하려는 그 찰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용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분하고 치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비정함이나 실수를 파고들어 승리했다면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인간성을 찔렀다. 그래서 더더욱 분하고 그래서 더더욱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고 싶었다. 비겁하게 여자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졸장부라고. 남조선 놈들은 다 그렇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분노를 키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지막 순간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눈빛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전사가 상대 전사에게 보내는 무언의 존중과도 같았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도와준 것임을. 섬광탄은 혼란을 극대화하면서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는 비살상 무기다. 그는 수류탄을 쓸 수도 있었다. 그녀를 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살려두는 길을 택했다. 이것은 명백한 도움이었다. 적에게서 받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빚. 비겁한 놈. 설화는 훈련장에서 샌드백에 분노의 주먹을 날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순수한 적이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선우라는 이름 모를 남조선 군인이 깊은 흔적을 남긴 후였다. 자존심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조국도 이념도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존심마저 흔들어버리는 어떤 거대한 힘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경멸하고 부정해왔던 그러나 가장 갈망했을지도 모르는 인간적인 무언가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남과 북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개 자욱했던 그날 새벽 불모의 고지에서 서로에게 새겨버린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마주할 운명의 예고편이자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서곡이었다. 고성에서의 임무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은 찌는 듯한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한여름 장마 전선이 한반도의 허리를 며칠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하선우 대위는 새로운 임무를 받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최상류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다시 한번 홀로 서 있었다. 이번 작전 수맥 감시는 북측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수자원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그들이 설치했을지 모르는 감시 장비를 역추적하는 고도의 첩보전이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선우가 목표 지점으로 삼은 곳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지도에서도 잊힌 낡은 갱도 입구였다. 북한군이 이 갱도를 비밀리에 재정비하여 남침용 루트나 보급로로 활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임무는 갱도 내부에 최신형 광학 및 음향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적의 활동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새벽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정오가 가까워지자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로 변해 있었다. 숲은 온통 물보라로 자욱했고 빗줄기가 잎사귀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다른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선우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험준한 바위 능선을 타고 마침내 칡넝쿨과 이끼로 뒤덮인 갱도의 검은 입구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밖의 폭우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갱도 안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똑똑 하는 소리만 음산하게 울렸다. 습하고 곰팡이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휴대용 적외선 탐지기를 꺼내 들고 내부를 살폈다. 갱도는 예상보다 깊었다. 수십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듯 바닥에는 먼지와 작은 돌 부스러기들만 가득했다. 센서를 설치할 적당한 지점을 찾아 안으로 10여 분쯤 들어갔을 때였다. 선우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포착했다. 곰팡내와 흙냄새에 섞여 들어온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화약 냄새. 그리고 젖은 옷에서 나는 사람의 채취였다. 선우는 즉시 벽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저 너머 갱도의 더 깊은 곳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 있다. 그것도 방금 전 갱도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밖의 폭우를 피함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적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좁고 어두운 갱도 안에서의 교전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조용히 권총의 소음기를 확인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을 떼는 순간 갱도 저편에서도 동시에 움직임이 멈췄다. 상대방 역시 그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다. 거기 누구냐? 날카롭고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불꽃처럼 뜨겁던 그 목소리. 윤설아였다. 그녀 역시 폭우를 피해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갱도에 들어선 것이었다. 고성에서의 실패로 인해 그녀는 강등에 가까운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야말로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낡은 갱도가 사실은 자신들의 최신 보급로 중 하나이며 최근 통신이 두절된 지점을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남조선 괴뢰군이로군. 내 놈의 그 더러운 숨소리 잊지 않았지. 설화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선우가 자신을 알아본 것보다 먼저 그의 기척을 알아챘다. 그날 불모의 고지에서 느꼈던 그 맹수와도 같은 고요한 기운을. 또 만났군 그림자. 이번엔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없을 거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아니었다. 갱도 안 발밑에서부터 울려오는 거대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진동이 점점 커지며 갱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르르릉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갱도 입구 쪽에서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폭우를 이기지 못한 산비탈이 갱도 입구를 덮쳐버린 것이다. 선우와 설화는 순식간에 어둠 속에 그리고 무너지는 산 속에 갇혀버렸다. 젠장. 설화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너진 입구로 막혔어야 할 물길이 오히려 갱도 내부의 약한 지반을 뚫고 틈새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계곡물이 삽시간에 발목까지 차올랐다. 이런. 선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물이 들어온다. 이 갱도 지반이 약해. 전부 무너질 수도 있어. 설화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념도 적개심도 임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 무력했다. 물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 허리까지 차올랐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두 사람을 덮쳤다. 이쪽이다. 설화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이 갱도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이 갱도엔 비상 환풍구가 있다. 날 따라와. 그녀는 앞장서서 차가운 물을 헤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선우는 망설일 틈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앞에서 물을 가르는 설화의 기척뿐이었다. 물은 이미 가슴팍까지 차올랐고 수압 때문에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다. 그때였다. 갱도 천장에서 또다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위험해.
선우가 몸을 날려 설화를 덮쳤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거대한 낙석이 스쳐 지나갔다. 설화는 선우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자신의 심장이 그의 심장과 함께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비켜. 그녀가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쏟아지는 낙석 중 하나가 그녀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날카로운 바위 파편이 군복을 찢고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다쳤나? 신경 꺼. 설화는 고통을 애써 씹어삼키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물살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익사할 판이었다. 선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설화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혼자서는 못 가. 환풍구가 어디지? 저쪽 50m만 더 가면 위로 통하는 철제 사다리가 있어. 설화는 그의 부축에 몸을 맡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적의 품에 안겨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이 상황이 죽기보다 치욕스러웠지만 다리의 고통과 차가운 물의 공포가 그녀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있었다. 선우는 거의 헤엄치다시피 설화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의 손에 차가운 쇠붙이 낡은 사다리가 잡혔다. 먼저 올라가. 선우가 그녀를 밀어 올렸다. 설화는 다친 다리로 간신히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랐다. 선우는 그녀의 바로 뒤를 따르며 혹시라도 그녀가 떨어질까봐 아래에서 받치고 있었다. 좁고 수직으로 이어진 환풍구는 금방이라도 녹슬어 부서질 것 같았다. 수십 미터를 기어오른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지상의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환풍구 덮개에 도달했다. 선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덮개를 밀어 올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숲속 한가운데였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기어나왔고 그들이 빠져나오자마자 갱도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완전히 함몰되어 물에 잠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폭우 속에 쓰러진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빗물이 흙탕물과 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을 씻어내렸다. 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함께 살아남은 것이다. 비는 기적처럼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왔고 숲은 언제 그런 재앙이 있었냐는 듯 다시 풀벌레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선우와 윤설화는 무너진 갱도에서 조금 떨어진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젖은 군복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빗물에 젖은 흙냄새가 진동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선우였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전투조끼에서 응급 처치 키트를 꺼냈다. 그리고 설화의 앞에 꿇어 앉았다. 뭐 하는 짓이야? 설화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탈진과 고통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처를 봐야 해. 이대로 두면 파상풍이나 감염으로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 선우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대검으로 그녀의 찢어진 군복 바지를 조심스럽게 더 찢어냈다. 하얗고 매끄러운 종아리에 검붉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깊고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다. 선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상보다 상처가 깊었다.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 설화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적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치욕을 안겨준 그 남자에게 자신의 나약한 상처를 보이고 치료받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시선은 상처에 고정된 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설화 상위. 설화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계급을 알고 있었다.
불모의 고지에서 부하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그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심장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이건 이념이나 적개심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다. 당신이 여기서 죽거나 불구가 되는 건 나에게도 유쾌한 일이 아니야. 무슨 뜻이지? 날 동정하는 건가? 아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빚을 갚는 거야. 그는 품에서 깨끗한 증류수를 꺼내 상처에 부었다. 악. 설화는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오는 것은 막지 못했다.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과 이물질을 씻어낸 뒤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독제를 바르고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군인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에서 전해오는 고통보다 자신의 손목을 쥔 그의 따뜻한 체온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는 그의 눈빛이 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무엇인가?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살리고 이제는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 그가 말한 빚이란 또 무엇인가? 왜 날 살렸지? 갱도에서 날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어. 설화가 마침내 물었다. 목소리는 어느새 경계심 대신 순수한 의문으로 차 있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붕대를 단단히 감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젖은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은 숲의 어둠보다 더 깊고 고요했다. 그날 불모의 고지에서 당신은 멧돼지에게 달려드는 대신 넘어진 부하를 구하려 했어. 나는 그 순간의 빈틈을 이용해 임무를 완수했지. 비겁하게.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용한 거야. 그게 내내 빚으로 남아있었어. 설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던 그 순간의 패배를 그는 빚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간성 때문에 자신이 빚을 졌다고. 그녀가 평생을 증오하고 경멸하며 살아남기 위해 억눌러왔던 바로 그 감정 때문에. 됐어.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전투 식량 중 열량이 가장 높은 초콜릿 바 하나를 꺼내 그녀의 옆에 툭 던져주었다. 밤이 깊었어. 비는 그쳤지만 기온이 떨어질 거다. 이걸 먹고 체온을 유지해. 날이 밝으면 각자 갈 길을 가도록 하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와 몇 미터 거리를 둔 채 참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경계를 풀고 잠을 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설화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숲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자신에게 쉴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었다. 설화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옆에 놓인 초콜릿 바를 집어들었다. 포장지를 벗기자 달콤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몇 날 며칠을 굶주렸던 사람처럼 허겁지겁 그것을 삼켰다. 단맛이 입안에 퍼지자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숙청 이후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독하게만 살아왔던 그녀였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기댄 적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고 적을 짓밟으며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이 원수 같은 남조선 군인 앞에서 고작 초콜릿바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인간성을 긍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비겁한 놈. 그녀는 불모의 고지에서처럼 다시 한번 그를 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 속에 분노나 적의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깨어나고 있다고. 얼음 같던 심장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선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화도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섰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붕대 덕분에 견딜만 했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선우는 북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절뚝이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설화는 남쪽으로 향하는 그의 흔적을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그가 감아준 붕대의 감촉과 그가 건넨 초콜릿의 단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온기가 동시에 새겨져 버렸다. 폭우 속의 조우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울창했던 숲은 어느새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선우 대위와 윤설아 상위는 각자의 부대로 복귀했다. 선우는 수맥 감시 작전이 갱도 붕괴로 인해 실패했음을 보고했지만 붕괴 직전 수집한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분석해 북측의 새로운 보급로를 예측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여전히 707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화천의 그 빛 속에서 느꼈던 윤설화의 떨림과 눈물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한편 윤설화는 기적적으로 부대에 복귀했다. 그녀 역시 갱도 붕괴로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남조선 특수부대원과 조우했음에도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갱도의 위험성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 그녀는 물론 선우의 이야기는 빼따이 참작되어 간신히 군복을 벗는 것은 면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지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다리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그날 밤의 기억으로 복잡하게 들끓었다. 그 그림자라는 사내에 대한 감정은 분노인지, 빚을 졌다는 책임감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동시에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다. 장소는 강원도 양구 펀치볼이라 불리는 해안분지 북동쪽의 비무장지대였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양측이 매설한 수만 발의 지뢰가 잠들어 있는 죽음의 땅이었다. 최근 남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지역의 유해 발굴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공동 발굴 지역으로 선정된 가칠봉 능선으로 가는 길목에 양측의 군사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거대한 미확인 지뢰 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양측은 공동 발굴단이 들어가기 전 각자의 영역에서 이 지뢰 지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 정리 작업은 극비리에 상대방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또 다른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양측 모두 이 위험천만한 임무에 최고의 지뢰 제거 전문가를 투입했다. 남측에서는 폭발물 처리 EOD와 침투 능력을 겸비한 하선우가, 북측에서는 특수작전과 함께 지뢰, 매설 및 제거 훈련을 최고 수준으로 이수한 윤설아가 단독으로 투입되었다. 낙엽이 카페처럼 깔린 스산한 가을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지뢰 지대의 양쪽 끝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얇고 긴 탐침봉이 마른 흙을 찌르는 서걱하는 소리, 금속 탐지기의 희미한 삐으하는 신호음만이 정적을 깼다. 발목을 노리는 M14대인 지뢰부터 밟는 순간 상반신 전체를 날려버리는 목함 지뢰 PMDU까지.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였다. 선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나아갔다. 온 신경을 발끝과 손끝에 집중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작업했을까? 그는 마침내 지뢰 지대의 중심부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공터에 거의 다다랐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반대편 숲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탐침봉 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북측 요원인가? 그는 즉시 몸을 낮추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설아였다. 그녀 역시 탐침봉을 든 채 그와 마찬가지로 지뢰를 제거하며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지난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수처럼 정교하고 신중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십 미터의 거리. 그 사이에는 수백 발의 지뢰가 잠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먼저 움직이거나 먼저 소리치는 쪽이 죽음의 함정을 작동시킬 수도 있는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었다. 선우는 가만히 그녀를 응시했다. 설아 역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 붕대의 감촉, 초콜릿의 단맛, 그리고 그가 남긴 빚이라는 말. 먼저 입을 연 것은 설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만큼이나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 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린 참 지독한 인연이군, 하선우 대위. 그녀는 이제 그의 계급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긴 위험해. 각자의 구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선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난 돌아가지 않아. 아니, 돌아갈 수 없어. 그녀가 탐침봉으로 자신과 선우 사이의 땅 가장 위험해 보이는 지점을 가리켰다. 낡은 철제 표지판 조각이 흙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저기까지, 저 표지판까지 가는 길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무슨 소리지? 내기하자, 그림자. 설화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여기서 지금 당장. 지뢰 제거 승부다. 저 표지판까지 누가 먼저 안전하게 길을 뚫는지. 속임수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선우는 그녀의 당돌함에 할 말을 잃었다. 목숨을 건 지뢰밭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내기를 하자고. 미쳤어, 윤설화. 이건 장난이 아니야. 장난? 그래, 장난일지도 모르지. 그녀가 비웃음을 흘렸다. 내 인생 전부가 거대한 장난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내가 거는 가장 진지한 장난이다. 그녀는 한 걸음 지뢰가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탐침봉으로 앞을 찌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기면 고성에서 내 놈이 훔쳐갔던 그 무인기 저장 장치. 그 안에 든 원본 데이터를 나에게 넘겨. 그것만 있으면 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만약 내가 이기면?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내기에 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하고도 치명적인 힘이 있었다. 윤설화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다음 말은 선우의 심장을 문자 그대로 꿰뚫었다. 내가 이기면 내가 너에게 가지. 뭐라고? 똑똑히 들었을 텐데. 내가 이기는 순간 난 조선인민군 상위 윤설화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서 널 따라가겠다. 이 지옥 같은 북녘 땅을 버리고 내 놈이 사는 남쪽으로 가겠단 말이다. 탈북하겠다고. 그녀의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충격적이어서 선우는 순간 자신이 지뢰를 잘못 밟아 환각이라도 보는 것인가 의심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설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그녀가 평생 억눌러왔던 무언가의 폭발이었다. 내가 원한다면 너와 결혼도 해주지. 그리고 내 아이까지 낳아주겠다. 이념도 국가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모두 버린 한 여인의 가장 순수하고도 절박한 진심이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운명 전체를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어떻게 나를 믿고 그런? 믿는다고? 아니, 난 남조선도 내 놈도 믿지 않아. 설화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내 자신은 믿는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상처를 꿰매주던 내 놈의 손길은 믿어.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탐침봉을 쥔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답은 필요 없어. 승부로 정하면 되니까. 자, 시작하지. 내 길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는 겁쟁이가 아니라면. 하선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제안하는 여자. 그녀의 진심은 지뢰보다 더 위험하고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탐침봉을 고쳐주었다. 그의 눈에도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뢰 제거 작업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운명과 어쩌면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승부였다. 좋아. 받아들이지. 선우의 낮은 목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절박한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가을바람이 멈췄다. 마치 거대한 유리돔이 펀치볼 분지 위를 덮어버린 듯 지독한 정적이 전장을 감쌌다. 하선우와 윤설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낙엽 위를 기어다녔다. 수십 년 묵은 죽음의 냄새가 흙먼지와 함께 코끝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냉전의 망령들이 강철 이빨을 숨긴 채 잠들어 있었다. 좋아. 받아들이지. 하선우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설아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허리춤에 고정했던 신형 탐침봉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방식은 교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짐승의 감각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녀는 금속 탐지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탐침봉을 비스듬히 거의 45도 각도로 찔러 넣으며 흙의 밀도와 질감을 손끝의 미세한 감각으로 읽어냈다. 그녀는 빨랐다. 마치 분노를 땅에 쏟아붓는 듯 탐침봉을 찌르는 동작은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정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저 낡은 표지판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그녀 자신에게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내가 이기면 나는 당당히 저 데이터 비록 가짜일지라도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내가 진다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선우, 내 놈이 날 이겨야만 해. 날 이겨서 이 지옥에서 날 데려가 줘. 하지만 내 자존심이, 이 윤설아의 자존심이 그냥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녀의 내면은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살고 싶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절규하는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특히 이 남조선 군인에게만은 패배할 수 없다고 외치는 전사였다. 그 모순된 열망이 그녀의 손을 더욱 재빠르게 움직이게 했다. 반면 하선우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폭발물 처리반 EOD의 정규 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엘리트였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는 먼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낮게 띄워 지면을 스캔했다. 삐으삐으 약한 신호음이 들리는 지점마다 그는 작은 붉은 깃발을 꽂았다. 그리고 탐침봉을 꺼내 들었다. 그녀와 달리 그는 탐침봉을 수직에 가깝게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다. 흙이 아닌 단단하고 인공적인 무언가에 닿는 순간 그의 손은 즉시 힘을 풀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탐색했다. 그의 머릿속은 설화의 제안으로 인해 혼돈 그 자체였다. 탈북, 결혼, 그리고 임신. 한 여자가 자신의 목숨과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까지 걸었다. 이 승부의 판도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도발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선택이었다. 내가 이기면 그녀를 얻는다. 하지만 그녀를 얻는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위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져도 문제다. 그녀는 저 데이터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는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결코 이겨서도 안 되는 승부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압력소처럼 쿵쾅거렸다. 그는 땀을 닦을 여유도 없이 눈앞의 흙더미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불과 10여 미터를 전진했을 뿐이지만 그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극한까지 소모되고 있었다. 설아가 먼저 첫 번째 지뢰를 찾아냈다. 낡은 M14대인 지뢰, 일명 발목 지뢰였다. 그녀는 거침없는 손길로 지뢰 주변의 흙을 파내고 안전핀을 확인한 뒤 무력화 표식을 했다. 그녀가 선우를 돌아보며 경멸인지 우월감인지 모를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목함 지뢰 PMD 의육. 나무 상자 안에 폭약과 신관을 넣은 금속 탐지기로는 거의 탐지가 불가능한 악마의 무기였다. 그는 오직 탐침봉의 감각과 미세하게 부패한 나무 냄새로 그것을 찾아냈다. 제기랄. 설아가 낮게 욕을 은조렸다. 목함 지뢰를 찾아냈다는 것은 그가 자신보다 한 수 위의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 초조함이 그녀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목표 표지판까지는 불과 5미터.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졌고 승부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설아가 조금 앞서고 있었다. 그녀가 탐침봉을 다음 지점에 찔러 넣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 이상한 감각이 전해졌다. 딱 하고 무언가 걸리는 느낌. 하지만 일반적인 지뢰의 압력판과는 달랐다. 너무 얕고 가벼웠다. 그녀는 금속 탐지기를 가져다 댔다. 삐비비빅. 격렬한 신호음이 울렸다. 금속 반응이 너무 컸다. 뭐지? 대전차 지뢰인가? 아니야. 이 위치에?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녹슨 M14 지뢰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지뢰의 압력판 위로 아주 가느다란 낚싯줄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중 함정인가?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겉보기엔 단순한 발목 지뢰지만 이것을 제거하려 건드리는 순간 연결된 인계철선이 당겨져 근처에 숨겨진 더 큰 지뢰를 터뜨리는 방식. 북한군이 과거 유격전에서 즐겨 쓰던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녀는 이 함정을 훈련받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시야가 흐려졌다. 어디에 어떤 지뢰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도 전진할 수도 없었다. 패배감과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뒤편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는 척하며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왼쪽으로 3미터. 오래된 참나무 뿌리 밑이다. 설화의 눈이 커졌다. 그는 어떻게? 압력판을 누른 게 아니야. 내 탐침봉이 인계철선을 건드렸다. 아주 살짝. 지금 움직이면 터져. 하지만 그 줄 느슨해. 내가 누른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어. 장력이 없어. 그는 자신의 탐지기와 경험으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그 인계철선 참나무 뿌리 밑에 숨겨진 M16 도약 지뢰로 연결되어 있을 거다. 밟으면 1m쯤 솟아올라 수백 개의 쇠구슬을 터뜨리지. 반경 30m는 초토화돼. 너나 나나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설화는 침을 삼켰다. 그의 말이 맞다면 자신은 지금 지옥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셈이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긴 걸로 하지. 선우가 탐침봉을 땅에 꽂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확인한 안전지대에 우뚝 섰다. 승부는 끝났어, 윤설화. 내가 이겼다. 설화는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꿍꿍이지? 그가 이겼다면 약속대로 자신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그 위험한 장난은 그만둬. 그 인계철선 지금 당장 끊어버려. 내가 가진 대검으로. 미쳤어. 끊는 순간 장력이 변해서. 아니.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사글대로 사갔어. 끊어도 신관에 충격이 가기 전에 줄이 먼저 끊어질 거다. 내 말 믿어. 난 이오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설화는 그를 노려보았다. 이 남자는 또다시 화천의 갱도에서처럼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승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니, 그는 이미 승리를 선언했어. 나를 구하면서 나를 이기겠다고. 그녀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계철선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서걱. 가느다란 줄이 힘없이 끊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우의 말이 맞았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졌지만 목숨을 구했다. 그는 이겼지만 그녀를 구했다. 이 지독한 승부의 결과 앞에서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우는 묵묵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자신이 개척한 안전한 길을 따라, 그리고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길을 따라. 마침내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승부는 끝났으니까. 약속대로 넌 이제 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윤설화는 하선우가 내민 손을 노려보았다.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뿌리쳐야 하는가. 그녀의 전 생애를 지배해온 자존심이 손을 잡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 손을 잡으라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유일한 구원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였다. 그녀의 목숨은 이미 그에게 빚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선우는 강한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그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지탱해 주었다. 이게 내 놈의 방식인가? 설화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날 살려주고 동시에 날 이겼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내 놈이 말한 빚을 갚는 방식이야? 날 2번 죽이는 거다, 하선우. 죽이려던 게 아니야. 살리려던 거지. 선우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목표였던 표지판을 힐끗 바라보았다. 승부는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가 제안한 판도는 내가 가질 수 없어. 뭐라고? 설화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그가 내기를,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었다. 내 목숨, 내 미래, 내 결혼 그 어느 것도 내가 승리의 대가로 챙길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야. 넌 물건이 아니니까. 그는 전투 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방수팩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설화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불모의 고지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갔던,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 했던 바로 그 무인기 저장 장치였다. 이게 복제본이야. 원본은 이미 분석이 끝났어. 하지만 저 안에 든 데이터만으로도 내가 상부에 보고할 최소한의 성과는 될 거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 설화는 손에 쥔 저장 장치와 선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승리했다. 약속대로라면 자신을 탈북시키고 그녀를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그녀가 북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명분까지 쥐어주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절박한 물음이었다. 날 동정하는 건가? 적에게 베푸는 자비야? 아니면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아니. 선우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화천에서 당신을 구한 건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오늘 당신을 구한 건 빚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담백한 고백이 설화의 심장을 관통했다. 난 당신이 전리품으로 내게 오는 걸 원하지 않아.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다면 그건 당신 자신의 선택이어야 해. 내기의 결과나 누군가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걸 가지고 돌아가. 그리고 결정해. 그걸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걸 버리고 당신의 의지로 나에게 올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받아들이지. 그는 남쪽 자신이 개척한 안전한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쥔 저장 장치를 내려다보았다. 이것만 있으면 그녀는 다시 영웅이 될 수 있었다. 물론 남조선 군인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숨겨야겠지만 이 성과물만 있다면 그녀의 정적들도 당분간은 그녀를 건드리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다시 얼음 같은 전사 윤설화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그녀는 선우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등을 따라가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조국, 계급, 명예. 그녀는 반역자가 되고 이름 없는 이방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윤설화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과 방금 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한 단 하나의 진심 사이에서. 이딴 건. 그녀는 손에 쥔 저장 장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딴 건 이젠 필요 없어. 그녀가 결심한 듯 저장 장치를 땅에 던져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키잉으. 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왔다. 두 사람 모두 반사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정체불명의 군용 드론 여러 대가 선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론의 하부에서는 카메라 렌즈가 붉은 빛을 번뜩이며 그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함정이다. 선우가 외치며 설화에게 몸을 날렸다. 동시에 숲의 사방에서 검은 위장복을 입은 괴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남한군도 북한군도 아니었다. 그들의 완장에는 낯선 표식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든 총기는 K2도 AK도 아닌 제3국의 것이었다. 타타타타.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뢰밭 한가운데서 저들은 설화가 그들의 표식을 보고 경악했다. 정찰 총국 내의 불사좁은 데다. 아버지를 숙청했던 그녀의 정적들이었다. 그들은 설화가 남조선 군인과 내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녀와 그녀의 거래 대상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 이곳에 덫을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무인기 원본 데이터를 노리고 왔을지도 몰랐다.
선우는 설아를 끌어안고 자신이 방금 전 확인했던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굴렸다. 젠장, 저놈들 지뢰 받친 걸 알고 쏘는 건가? 알고 쏘는 거다. 설아가 소리쳤다. 우리가 지뢰를 밟고 터지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지. 우릴 여기서 고립시킬 생각이야. 총알이 바위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드론은 상공에서 계속 그들의 위치를 감시하며 괴한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사방이 적이었고 발밑은 지옥이었다. 하선우와 윤설화는 이제 적군도 내기를 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의 땅에 함께 갇힌 공동의 목표가 된 사냥감이었다. 하선우, 저 드론부터 처리해야 해. 저놈들이 우리의 위치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어. 윤설화가 바위에 바짝 붙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적들은 지뢰지대 바깥쪽 안전한 능선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두 사람이 지뢰를 피해 빠져나오려 하거나 혹은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내 소총으로는 무리야. 거리가 너무 멀고 드론의 움직임이 빨라. 하선우가 K-워너 기관단총의 개머리판을 고쳐 잡으며 상황을 판단했다. 그의 총은 근접전에 특화되어 있어 저렇게 고공에서 빠르게 회피 기동하는 소형 드론을 맞추기엔 역부족이었다. 내 총을 써. 설화가 자신의 등 뒤에 메고 있던 길고 묵직한 저격 소총을 풀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북에서 개량한 제형 DRAGUN-5V 저격총이었다. 7.62mm 탄이다. 유효 사거리는 충분해. 내 실력이라면 맞출 수 있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불신은 없었다. 선우는 즉시 총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익었다. 그는 설화에게 말했다. 내가 드론을 쏘는 순간 놈들의 화력이 내게 집중될 거다. 그 틈에 넌 삼시 방향, 내가 뚫었던 길을 따라 저 능선 뒤로 우회해. 놈들의 측면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너 혼자 저들의 화력을 감당하겠다고. 자살 행위야.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말라 죽는 것보단 나아. 선우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믿어, 윤설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시간을 벌지.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3분만 버텨. 그 안에 놈들의 뒤통수를 날려버릴 테니. 충분해. 선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바위 뒤에서 저격총의 조준경을 들어 하늘을 겨눴다. 빠르게 선회하는 드론의 궤적을 읽었다. 바람, 거리, 그리고 드론의 예측 경로. 그의 모든 감각이 하나로 모여 총구 끝에 집중되었다. 지금이야. 설화가 소리침과 동시에 선우가 바위 밖으로 몸을 날리듯 내밀었다. 탕응. 고요했던 지뢰밭에 묵직한 저격총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정확하게 드론의 메인 로터를 꿰뚫었다. 킥. 비명을 지르던 드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추락했다. 적이다. 스아. 예상대로 적들의 모든 화력이 선우가 있는 바위를 향해 쏟아졌다. 타타타타타. 바위가 총탄에 맞아 돌 조각들이 비처럼 튀었다. 선우는 즉시 몸을 숨기고 재빨리 두 번째 드론을 조준했다. 그 사이 설화는 한 마리의 살쾡이처럼 몸을 낮춰 자신이 개척했던 지뢰 제거 경로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그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확인했던 안전한 땅만을 정확히 밟으며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선우가 돌려준 K-워너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탕응. 선우의 두 번째 총성이 울리고 두 번째 드론마저 격추되었다.
이제 하늘의 눈은 사라졌다. 이런 멍청한 놈들. 드론이 다 떨어졌잖아. 전원 돌격. 저놈들을 산채로 잡아. 능선 너머에서 적 지휘관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지뢰밭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그저 바위 뒤에 숨은 선우를 향해 총알을 퍼부을 뿐이었다. 선우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시간을 벌었다. 1분, 2분, 2분 30초. 적들의 사격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그가 소리쳤다. 이제 그만 포기해. 너희들의 신원은 이미 우리 쪽 정찰 자산에 모두 노출됐다. 여긴 남측 관할 구역이야. 그것은 적들을 동요시키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적 지휘관은 비웃었다. 웃기지 마라, 남조선 쥐새끼. 그리고 거기 숨은 반역자년 윤설화. 내년이 아비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기어나와. 바로 그때였다. 그 비참한 죽음 내 놈이 먼저 맛보게 될 거다. 지휘관의 등 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숲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설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3분이 채 되기도 전에 적의 배후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뭐야? 적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설화의 기관단총이 불을 뿜었다. 타타타타. 배후에서 날아온 총알에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반격해. 전연을 쏴. 적들이 설화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순간 이번에는 선우가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저격총이 불을 뿜으며 반대편에서 적들을 정확하게 조준 사격했다. 크악.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적들은 지뢰밭 바깥 능선에서 앞뒤로 완벽하게 포위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남과 북의 두 정예 요원이 만들어낸 완벽한 협공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훈련받았지만 전투라는 만국 공용어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무대 위에서 추는 격렬하고도 아름다운 왈츠와 같았다. 몇 분 만에 대부분의 적들이 제압되었다. 마지막 남은 적 지휘관이 팔에 총상을 입고 비틀거렸다. 그는 분노와 공포에 찬 눈으로 설화를 노려보았다. 이 반역자년. 내 아비처럼.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권총을 뽑아 설화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설화가 먼저였다. 탕, 탕, 탕.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 발의 총알을 그의 가슴에 박아 넣었다. 적 지휘관은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쓰러졌다. 지독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가을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설화는 K1을 든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조국을 향해 총을 쏘았다. 비록 그들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자 자신을 죽이려 한 적들이었지만 그들은 분명 조선인민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선우가 저격총을 어깨에 메고 지뢰밭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자존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맞지?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난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내 손으로 내 군대의 동료들 아니 원수들을 쐈으니까. 난 이제 완벽한 반역자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K1어 기관단총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이 내던졌던 흙먼지가 묻은 무인기 저장 장치를 주워들었다. 이것도 이젠 아무 소용없게 됐군. 그녀는 그것을 선우에게 돌려주었다. 내기는 끝났어. 하선우. 내가 이긴 것도 내가 진 것도 아니야. 그녀는 남쪽 선우가 왔던 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날 책임져야겠어. 그녀가 선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내가 날 구했든 구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난 이제 갈 곳이 당신밖에 없어. 그것은 내기의 결과가 아닌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선우는 말없이 그녀가 내민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손으로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가자. 여기서부턴 내가 개척한 길이야. 안전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남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피로 물든 지뢰밭을 뒤로하고 차가운 가을 햇살 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죽음의 땅에서 두 개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죽음의 땅에 스며들었던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는 차가운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지옥 같던 전장을 뒤로하고 하선우는 윤설아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남쪽으로 자신이 확보해둔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을 따라 걸었다. 낙엽이 밟히는 소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부상당한 적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윤설아의 걸음은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곳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남쪽으로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조각나 부서지며 멀어지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상위 윤설아는 방금 저 지뢰밭에서 죽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끄는 이 남자의 등 뒤에서 그녀는 이름 모를 존재하지 않는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탄생의 고통은 그녀가 겪었던 그 어떤 부상이나 고문보다 더 지독하게 영혼을 핥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을 감싼 하선우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열기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간신히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어주었다. 선우는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기계처럼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적국의 상위 계급 장교와 함께 아군을 향해 총을 쏜 적들을 사살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적국의 장교를 귀순자라는 이름으로 아군의 품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구조가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단 대위 하선우의 군 경력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뢰밭에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자신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임무는 이미 지뢰 제거에서 윤설아 확보로 바뀌어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익숙한 녹슨 철책선, 남방한계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우가 미리 절단해두고 위장해 놓았던 비밀 통로였다. 그는 멈춰 서서 설아를 바라보았다. 이 선을 넘으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마지막 확인이었다. 설화는 대답 대신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붉은 별이 새겨진 인식표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 그것을 철책 너머 북쪽 땅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금속 조각이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돌아갈 곳은 이미 저 지뢰밭에 묻었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철책을 통과했다. 남측 영역으로 들어서자마자 선우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보안 채널을 맞춘 그의 입에서 암호화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림자, 그림자. 펀치볼 임무 종료. 목표물 확보. 단 상황 변경. 확보된 목표는 인간 자산. 코드 설화. 아군 지피 경계 초소로 접근 중. 5인 사격 중지 요청. 반복한다.
코드 설화는 아군의 귀순 의사 표명. 내가 직접 인솔한다. 무전기 저편에서 당황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그림자. 여기는 승리 관측소. 무슨 말인지 인간 자산이라니? 귀순? 설명은 복귀해서 한다. 최전방 칠성 초소로 접근한다. 10분 후 도착. 조명탄 쏘지 마. 선우는 무전을 끊고 설화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날 믿어. 그들은 칠성 초소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서치라이트가 즉각 그들을 비췄고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정직, 정직, 암구호, 그림자다. 하선우 대위, 문 열어. 초소의 문이 열리고 방탄 헬멧을 쓴 초소장과 병사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선우와 그가 데려온 북한군 상위 군복을 입은 여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 대위님, 이게 도대체. 상황 설명은 나중에. 이분은 귀순자다. 내 신병을 확보한다. 하지만 무장했습니다. 한 병사가 설화의 허리에 찬 권총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총을 겨눴다. 설화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권총 손잡이로 향했다. 움직이지 마. 총 내려. 선우가 소리쳤다. 병사들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설화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분은 내 어모 하에 있다. 내게 총을 겨눌 건가? 초소장이 당황하며 손을 내렸다.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상. 알아. 선우는 돌아서서 설화와 시선을 맞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화는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받아들인 듯 천천히 자신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병사들이 다시 긴장했다. 그녀는 총을 병사들에게 겨누지 않았다. 대신 총구를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손잡이 부분을 선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그녀가 가진 모든 힘의 상징이었다. 그것을 그에게 넘기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운명 전체를 그의 손에 맡긴다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다. 선우는 그녀의 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초소장에게 건넸다. 이제 됐나? 이분은 부상자야. 당장 의무실로. 그 순간 설화의 긴장이 탁 풀린 듯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선우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지뢰밭에서의 사투, 수십 킬로미터의 행군,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그녀의 정신력은 강철이었지만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뒤였다. 피곤해. 그녀는 선우의 품에 기댄 채 낯선 남한 군인들의 경계심 어린 시선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윤설화는 헬기를 통해 즉시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동시에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의 합동신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설화 상위가 아닌 특급 귀순자 김설희 가명가 되었다. 하선우 역시 그녀와 즉시 분리되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 본부로 복귀하자마자 사령관과 정보사령부의 최고 위급 장성들 앞에서 밤샘 보고를 진행해야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하대위. 자네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적성국의 상위급 장교와 내통하고 교전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아군 진영으로 초대했다. 이 말인가? 정보사령부의 한 장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몰아붙였다. 내통이 아닙니다. 조우입니다. 선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한 교전은 북한 내 정규군 소속이 아닌 불사조라 불리는 불법 무장단체의 기습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윤설화 상위는 아니 김설혜 씨는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녀는 생존을 위해 저와 협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불사조 분대의 존재, 그들의 목적 아버지의 숙청과 연관된 복수 및 이권 다툼, 그리고 그들이 무인기 데이터를 노렸다는 사실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보고했다. 물론 지뢰밭에서의 내기나 결혼과 임신 같은 사적인 대화는 철저히 배제했다. 그것은 보고서에 올릴 내용이 아니었다. 자네의 보고를 어떻게 믿지? 그 여자가 자네를 기만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고도의 위장 술책일 수도 있어.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구했습니다. 선우는 지뢰밭에서의 협공, 설화가 자신의 저격총을 내어주고 배후를 기습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불사조 분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지금껏 파악하지 못했던 북한 내부 권력 암투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위협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선우의 확신에 찬 보고와 그가 그림자로서 쌓아온 신뢰, 그리고 윤설아가 실제로 제공한 정보,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불사조 분대의 근거지와 활동 내역을 모두 털어놓았다가 맞물려 상황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설화는 국정원의 혹독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그녀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고급 정보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혐의를 벗고 다른 탈북민들처럼 사회 적응 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졌다. 물론 그녀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일반 탈북민과는 분리된 특별관리동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배웠다. 자본주의라는 낯선 체제, 자유라는 이름의 어색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라는 믿기지 않는 일상. 그녀는 더 이상 새벽에 기상 나팔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정치 사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고르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유 속에서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하선우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신원 보증인이었지만 규정상 그녀가 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 사적인 접촉은 금지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지뢰밭에서 그가 내밀었던 뜨거운 손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닐까? 그 모든 것이 그저 임무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 자신은 그저 그에게 확보된 자산에 불과했던 것일까? 마침내 6개월간의 긴 교육이 끝나는 수료식 날이었다. 하나원의 작은 강당. 수료증을 받고 나온 그녀의 앞에 군복이 아닌 깔끔한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선우였다. 설화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 역시 6개월 만에 마주하는 그녀의 모습에 숨을 삼켰다. 날카롭던 전사의 눈빛은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고 거친 군복 대신 입은 단정한 원피스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말이 두 사람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살 빠졌네. 선우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도. 설화가 겨우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해. 윤설화 씨. 그가 가명이 아닌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날 원망하나? 그녀가 물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당신의 군 경력에도. 아니. 선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덕분에 난 영웅이 됐어. 불사조 분대의 실체를 밝혀낸 공로로 훈장도 받았지. 물론 지나치게 독단적이었다는 경고와 함께. 그가 멋쩍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선우 씨.
설화가 그를 불렀다. 그날 지뢰밭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해. 그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나온 미친 소리였어. 잊어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였지만 그녀의 삶을 책임질 의무는 없었다. 잊을 수 없어. 선우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날 지뢰밭에서 잡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윤설화. 그날 난 당신과의 승부에서 이겼어. 그래서 약속대로 당신을 가져야겠어. 설화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떤 작전 수행 때보다도 진지하고 깊은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내기의 대가로 당신을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지독한 자존심, 그 얼음 같던 신념, 그리고 당신이 내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모든 순간까지 전부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나 역시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지. 하선우 씨, 그건. 그날 당신은 미친 소리를 했지. 탈북해서 결혼하고 임신까지 해주겠다고.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 허무맹랑한 제안 아직 유효한가? 설화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선우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지독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제 낯선 땅의 따뜻한 햇살과 서로의 심장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유효해. 설화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전부 다 유효해, 하선우. 가장 긴 새벽을 건너온 두 사람에게 마침내 진짜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